안녕하세요.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소소한 공감과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만으로도 벅차고 정신이 없던 시간을 넘기고 나니 요즘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네요. 그런데 사연을 듣다 보면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지 저는 시어머니와 좋았던 추억밖에 없네요. 말 그대로 지금은 모두 추억일 뿐이지만요. 그런 시어머니도 나쁜 짓 앞에선 차갑고 무섭게 변하셨어요. 나쁜 짓을 하면 당하게 된다는 걸 정말 화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선을 보고 결혼했는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교직 생활을 하는 저는 한마디로 FM 스타일이었고 직장과 집을 오가며 바른 생활만 하다 결혼이 늦어져 결국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저희는 성격이나 배경, 가치관이 너무나 닮아 있었고 그래서 말도 잘 통했어요. 요란하게 연애를 하며 친해진 건 아니지만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5번, 저는 2번의 맞선만에 제 짝을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 했더니 둘이 얼굴도 닮은 것 같네. 잘 살아라, 잘 살아. 내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결혼이라 그런지 시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해 보이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저는 참 안쓰럽고 마음이 갔습니다. 잊고 살았던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와 같은 교사셨는데 저보다는 반 아이들 생각을 먼저 하며 성실한 교사로 사셨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늘 외로웠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는데 저는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엄마는 더 강하게 저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오고 엄마랑 놀러도 자주 다니고 엄마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크는 아이들이 부러웠죠.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커서도 결국 그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라, 아가. 나도 며느리가 아니라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게. 우리 그렇게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 어머니는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도 늘 흐트러짐 없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차분한 성격에 욕심도 별로 없는 초식동물 스타일이어서 남편 그리고 시댁과 자연스럽게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3년간은 데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10번도 채 만나지 않고 결혼한 데다 그전에도 둘 다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며 연애 감정을 채워가고 싶었어요. 퇴근하면 같이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면서 늘 데이트하듯 신혼생활을 했죠.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한 결혼이어서 그런지 둘 다 여유가 좀 있어서 맛집 찾아다니고 주말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그야말로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자기야, 저거 진짜 예쁘지 않아? 어쩜 이렇게 앙증맞을까? 너무 이쁜데 하나 사놓을까? 벌써? 예쁘긴 예쁘네. 내가 사줄게. 어느 날부턴가 쇼핑몰에 가면 유독 아기용품에 눈을 떼지 못하게 된 저는 아기 신발이며 모자, 양말, 망토 같은 것들을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제 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쓸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사실 결혼하고 첫 1년은 남편과 합의 후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 다 너무 경험 없이 결혼해서 온전한 신혼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제 나이가 어느새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생에 다시 없을 신혼의 시간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첫 임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조심하셔야 해요. 산모 나이도 적지 않고요. 피임은 되도록 그만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아기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데이트만 하고 지내다 보니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열심히 사모은 아기용품도 써먹을 때가 된 것 같아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는 임신을 준비했어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수업이 끝나면 요가 클래스도 들으면서 천천히 몸을 만들고 아기를 기다렸죠. 생각하는 만큼 아기는 빨리 오지 않았지만요. 괜찮다. 너도 아직 신혼인데 즐겨야지. 아기는 네가 기다리건 안 기다리건 오고 싶으면 오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기다려라. 내가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차로 30분 거리에 시댁에 들렀고 여러 가지 경조사로 얼굴 볼 일이 잦은 시어머니였지만 한 번도 임신 얘기를 먼저 꺼내신 적은 없었어요. 제 친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나이 많다고 은근히 한 소리해 스트레스 받았다던데 저는 그런 일도 없었고요. 덕분에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지만 그런 시어머니에게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더 간절해져만 갔습니다. 온 집안이 따뜻해서 아기도 정말 착한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미국을? 결혼하고 3년이 지날 때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이죠. 원래 몇 년 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 갔었거든. 이제 핑계도 없고 내가 다녀올 수밖에 없어. 중요한 프로젝트인 거 자기도 알잖아. 2년이면 돌아오니까 별것도 아니야. 같이 갈 거지? 저도 당연히 같이 갈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다니 2년이나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의 저라면 아무렇지 않게 2년을 혼자서 씩씩하게 기다렸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인데 떨어져 살 이유가 전혀 없었죠. 휴직해야지 뭐. 나 미국 처음 가보는데 떨리네. 뭐부터 준비해야 하지? 근데 자기야, 만약에 거기서 아기 낳게 되면 그럼 우리 아기는 국적이 미국이 되는 거야? 뜻하지 않게 원정 출산을 할지도 모르겠네.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핑계김에 일도 쉬고 아기 갖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죠. 그때부터 휴직이며 비자며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이 보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언니, 엄마가 암이래요. 위암이시라는데 이미 3기라서 수술해도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한대요. 언니, 이제 우리 어떡해요? 수업을 마치고 신우이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더군요. 얼마 전 건강검진 예약을 해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3기가 될 때까지 모르셨을까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위암이셨거든요. 평소에 워낙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해보니 친정엄마도 위암 4기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늦은 게 위암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얼마나 놀라셨을까. 시어머니도 걱정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큰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시누이도 걱정되어 그 길로 시댁에 달려갔습니다. 난 괜찮다.
요즘 암이 무슨 병이라고. 수술하면 40%는 살 수 있다니까 기도해 봐야지. 그래도 우리 손주도 보고 애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벌써 갈 수는 없잖니. 그 와중에도 자상한 미소를 잃지 않는 시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매사 침착하시고 속이 깊으실까 생각하며 더 의지하게 됐어요. 소식을 들은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야 해. 아프면 어떡해? 나 어떻게 가라고? 이 사람도 같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수술하시고 병원 다니시게 하냐? 참. 그 와중에 자기 생각만 하는 남편이 철없어 보였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일이 일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어떨 땐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어떨 땐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철없는 아들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죠. 혹시나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다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한마디 없던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몰래 오빠랑 통화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빠, 나 취업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 어쩌다 하루 이틀 연차 쓰는 것만 몰라도 몇 날 며칠을 내가 무슨 수로 엄마 돌보며 지내. 간병인을 쓰든지 해야지 뭐. 모르면 몰랐지. 옆에서 남매가 현실 고민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강 건너 불 보듯 하긴 힘들었어요. 집안에 누가 아프면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냥 내가 여기 있지 뭐. 어차피 휴직계도 냈는데 사유만 바꾸면 되지 않겠어? 2년 동안 자기랑 떨어져 지낼 걸 생각하니까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하셔. 내가 있을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대부분은 진심이었지만 솔직히 20%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이기도 했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편도 있고 시누이도 있는데 며느리가 너무 나서는 모양새가 좀 오버 같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도 제가 막 교사 임용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모가 도와주셨었는데요. 이모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엄마 임종도 못 지켜서 두고두고 마음 한켠에 응어리를 두고 살아야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느니 차라리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낫겠다. 2년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자기가 왜? 말도 안 돼.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며느리가 왜 그렇게 고생해? 나 없이 혼자 뭘 어떻게 하려고. 간병인 알아봐야지 뭐. 물론 남편은 전혀 솔깃도 감동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로 간병인 서비스와 비용을 알아보느라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뭐 남편이 아들이니 알아서 하겠지 싶은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주말이 되어 다시 시댁에 모였어요. 그때의 화제도 역시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인가였고 남편은 계속 간병인 타령을 했습니다. 사람 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처음엔 병원 가실 때 입원하실 때만 쓰다가 나중에는 매일 써야 할 수도 있잖아.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 아픈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이 남매는 참 배려 없이 자기들 처지에서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저만 어머니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죠. 그 좋은 인상의 어머니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고 저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미국 안 가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닌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간병이보단 그래도 가족이 나을 텐데. 응? 무슨 소리니? 멀쩡한 직장 놔두고 남편 미국까지 혼자 보내면서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아이고, 옛날 같으면 연료비를 세워줬겠지만 요즘은 그런 바보 소리 들어. 병시중은 어지간해선 하는 게 아닌데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아이고 아서라 아가. 말이라도 고마워. 너밖에 없다. 싫다고는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내심 좋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그때 저희 얘기를 들었는지 시누이가 껴들었습니다. 언니가 있겠다고요? 정말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생각은 무슨? 학교까지 쉬면서 출장 같이 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무슨 생각? 아니, 난 뭐 그냥 그렇다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그냥 내뱉고 말았습니다. 에이, 다들 예민하게 왜 그래요? 여기 제일 힘드신 건 어머니실 텐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죠? 제가 있을게요. 휴직하면서 쉬엄쉬엄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닐게요. 지금은 멀쩡해 보이셔도 앞으로 수술이다 입원이다 생각보다 남의 손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가씨도 도와주고 하면 힘들 거 없어요. 자기는 2년 잘 지내고 건강하게 돌아와요. 그럼 어머니는 싹 나아 있을 테니까. 순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만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고 정말 미안하기도 해서 아무도 아무 말 못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왠지 더 뿌듯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이 가족이 된 느낌. 가끔 얼굴 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 같은 자식이 된 느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긴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어머니와 지내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순간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아쉽더군요. 매일 전화하기로 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갔다 와서 진짜 잘할게. 간지러운 소리 못하는 남편인데 웬일로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긴 고마웠나 봅니다. 남편이 보낸 그날도 그 주의 주말도 또 그 다음 주에 병원 갈 때도 저는 시댁에 하루 이틀씩 머물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점점 우리 집보다 시댁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밥 해 먹기도 귀찮고 혼자 자는 것도 무서워서요. 어느새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서 친정 드나들듯이 시댁을 드나들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에게 늘 미안해하며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며 순대 등 맛있는 먹거리를 잊지 않고 사고 들고 오는 시누이도 예뻤어요. 포근한 이 집이 진짜 내 집 같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래도 경과는 지켜봐야 해요. 건강관리는 평생 하는 거니까 아직 내 몸에 암이 있다는 생각으로 뭐든지 조심하면서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종양 제거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과 수술을 하는 동안 한시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는데요. 같은 병실에 계셨던 어르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다고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심이 많던 어머니도 수술이 잘 됐다고 하자 모처럼 활짝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누가 며느리래요? 우리 딸이에요, 큰딸. 친딸도 나한테 이렇게는 못해요. 친딸보다 더 이쁜 며느리랍니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딸 텐데 하고 생각하는데 문득 남편과 통화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찬찬히 따져보니 마지막 통화한 게 벌써 일주일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소식도 전할 겸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 잘 됐네. 알았어. 아주 바쁜가 보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들어오는 기분이 어때? 기분? 그렇지 뭐. 암튼 수고했어. 나 들어갈게. 그래. 자기도 수고해. 사실 그즈음 남편과 통화를 하면 이 정도로 끝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겠지. 어머니가 아프신데 옆에 있어드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이 서로 생사만 확인한다는 기분으로 통화하다 보니 처음엔 매일 갔던 전화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귀국할 무렵에는 일주일에 한 번까지 줄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고 떨어져 지낸 지도 2년이 다 된지라 현실 부부의 모습이려니 하고 씁쓸하지만 그냥 넘겼죠. 그보다 저에게는 시어머니의 병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눈치를 못 채고 조금의 위기감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몇 시 도착이에요? 4시 정도 될 것 같아. 내일 나오지 마. 내가 엄마네로 갈게. 그게 좋겠어. 드디어 다가온 남편의 귀국일.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을 기다렸는데 좀처럼 남편과 통화가 어려웠습니다. 현지 일을 정리하고 귀국 준비로 바쁜 모양이었어요. 전날이 되어서야 드디어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 도착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나오지도 말라고 해서 내심 섭섭했습니다. 공항에서 귀국하는 남편 기다리며 꽃다발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말라니 김이 샜죠.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도 그렇고 혼자 두고 가기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나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음 날까지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라 남편을 1초라도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 옆에 있을 거란 생각에 두근거리는 심장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같은 시간에 저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의 만남에서 대뜸 이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누구세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리던 저는 버선발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임을 확인하고 문을 여는데 그렇게도 기다렸던 반가운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난생 처음 본 한 명의 여자,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는 아주 어린 아기. 남편은 그 두 사람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일단 들어가자. 엄마 계시지?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스치고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모르는 여자와 아기와 함께 엄마를 찾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방에서 나오고 시어머니도 거실에 누워 계시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둘 다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누구세요? 드디어 모두 모인 자리. 남편은 어마어마한 폭탄을 날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시누이는 입을 틀어막았으며 부엌에서는 새벽부터 발을 동동거리며 제가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시선은 줄곧 저를 보고 생거두는 아기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차갑고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혼자 갔다 셋이 되어 돌아온 남편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미국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이 주로 식사하던 사무실 근처에 한국 식당 종업원과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자신에게 배려 깊은 태도를 보여주는 남편에게 반해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랑에 빠져 둘은 몇 번 데이트했다고 해요. 같이 근무하던 회사 사람들도 어차피 출장 기간에 잠시 지르는 불장난이라 생각해 모르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신혼 때 혼자 지내야 했던 남편이 어느 날 선을 넘어버렸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죠. 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달라진 남편은 그때부터 그녀와 동거하면서 저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국하기 1년 전 어머니가 수술 받으실 무렵부터 이미 혼자서 이혼을 결정한 것이었죠. 그렇게 됐어요, 엄마. 아기가 있는데 그럼 어떡해. 죄송해요. 몸도 편찮으신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위자료는 많이 챙겨줄게. 이게 무슨 비 오는 날 개 짖는 소리인가요? 2년 동안 온 가족을 속이고 상간녀랑 혼외자를 버젓이 집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위자료라니요. 이 남자가 미쳤든지 이 여자가 꼬리 9개 달린 여우이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기운도 없으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미친 거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니 해외 나갔으면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여자를 만나? 여기서도 안 하던 짓을 왜 거기서 가서 하냐고? 너 없는 동안 혼자 네 엄마 수발 드느라 고생했던 마누리한테 뭘 주겠다고? 나가! 당장 나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나가 어서! 다 늦죽기 전에! 그렇게 남편은 쫓겨났고 며칠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마 세 사람이 호텔에서 지낸 모양이었어요. 이 일을 겪고도 시댁에 남아있던 저는 제 눈치만 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해야 했는데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 힘들어도 씩씩한 척하며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게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 드디어 전화가 왔고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계속 거기서 지낼 거면 우리 집에 가 있어도 될까? 호텔 생활이 불편한지 아기가 너무 울어서. 도어락 번호 그대로지? 해머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에 대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파렴치한으로 변해 있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디까지 막 나갈 수 있나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뭐? 우리? 너랑 내가 우리지. 너희가 우리니?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그 집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 와서 어머니한테 빌어. 미친 소리 그만하고.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맡기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 도어락 번호부터 바꿨어요. 2년 동안 몰래 미친 짓을 한 것도 모자라서 내 집에서 추태를 보이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집은 결혼할 때 어머니가 해주신 집이었어요. 이걸 나누면 누구 몫이 더 클지는 재판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심정으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번호 바꾸고 왔어요. 셋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 생각하니 이제 정신이 좀 나네요. 어머니, 저 그 집 못 뺏겨요. 아니, 안 뺏겨요. 그래, 절대 주지 마라. 망할 것들 어딜 노려?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이 꼴을 안 보는데 전생에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몹쓸 꼴을 봐야 한다니. 아이고. 끝내 어머니는 저를 내치지 않으셨고 시누이와 함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혹시 남편과 뒤로 연락하는 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었지만 남편이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하며 돈을 요구하자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엄마 맞아요? 애가 있잖아요, 애가. 엄마 손자예요. 어떻게 그래? 완전 남은 감싸고 어떻게 아들 손자한테 이래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사람인데 아무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상처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시어머니가 내 편이라는 강한 믿음이 절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남녀 사이의 전쟁이 부모님의 지지만으로 평화롭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호텔 생활이 길어지자 남편은 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저에게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몇 번을 시댁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더니 이제는 상간녀와 아이만 놓고 가는 등 미친 짓을 일삼았습니다. 상간녀도 타고난 뻔뻔함을 가졌는지 수치심도 안 느끼더라고요. 하긴 남편 하나 믿고 먼 미국에서 아기를 안고 날아왔을 정도면 무서울 게 없었을 겁니다. 아기를 보는 어머니 눈빛도 점점 부드럽게 풀려가고 있을 즈음 저는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했어요. 소송 시작하려고요, 어머니. 더 이상 여기서 지내기도 그렇고 어머니 괜찮아지셨으니까 이젠 집에 가 있을게요. 건강 꼭 챙기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결국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먼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는데 남편이 대신 내준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려다가 어머니의 중재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집을 저에게 주지 않으면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대의를 위해 순순히 협의에 응해줬습니다. 아가, 내가 죄가 커서 그런다. 부디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잘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 잘 살아. 넌 꼭 복받아야 한다.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도 이혼하자고 협박해도 꿈쩍도 안 하던 가슴이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복은 없었지만 시어머니 복은 있었으니 그걸로 이 결혼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전 남편이 오해할까 봐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직접 엿주지 못하고 시누이와 몰래 소식을 주고받는 걸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고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복직해서 교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밤에 집에 혼자 있는 건 역시 무서웠어요. 혹시 남편이 해코지할까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사주신 집을 처분할 수도 없어 대신 검도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혹시 누가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도록 응징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하던 사이지만 그날은 전화벨이 울리자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침이 다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니, 전화해서 미안한데 엄마가 이제 가시려나 봐요. 근데 언니를 너무 찾으셔. 할 얘기가 있으시대요. 혹시 괜찮으면 병원에 와줄 수 있어요? 남편의 귀국 후 급격히 병세가 악화했던 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할 무렵 암이 재발하셨는데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했다고 시누이에게 전해들은 터라 잘 지내고 계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합병증이 생겨 결국 입원하셨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였어요.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가니 병실에는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돼서 사경을 헤매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눈을 못 감는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래서 너한테 유언 남기려고 내가 불렀어. 자, 변호사 양반, 시작합시다.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가진 땅 대부분을 주시는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어머니 전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어머니가 땅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그 땅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땅 팔면 요트 사서 유럽 여행하고 싶다고 했었죠. 한사코 거부했지만 말할 기운도 없다며 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절 사랑하시고 또 저에게 미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울기만 하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언니가 고맙대요. 이 와중에도 오빠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우리 집이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몇 주 지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은혜를 잊고도 가지 않는 것은 도의가 아닌 것 같아 염치 무릅쓰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화를 폭발시키더군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다 고의적이었지? 그러려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한 거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우리 엄마 재산을 다 가져가? 네가 남의 돈 먹고도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냐? 우리 세 식구는 지금 원룸 살아. 네가 내 돈 다 가져가서 집도절도 없다고.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는 어머니께 절을 하는 내내 이어졌고 저는 묵묵히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남편이 주차장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시 검도를 배우다 호감을 느끼게 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관장님이랑 함께 올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급하게 트렁크를 열어 죽도를 꺼내 시간을 벌려고 말을 걸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부끄럽지도 않니? 잘못은 네가 하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잘못?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무슨 잘못. 나는 지금 애 데리고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거지가 돼? 직장 멀쩡하겠다. 어머니 집이랑 남은 거 나눠 가지면 되겠다. 뭐가 걱정이야?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너 혼자 다 먹고 입 싹 닦으면 아가씨더러 소송하라고 할 거니까 딱 절반만 가져가라. 뭐? 그때 남편의 상간녀가 아이 손을 잡고 다가오더군요. 안 본 지 1,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기는 어느새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철이 안 들고 늘 그대로인데 아기들은 참 빨리도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내 돈. 나 돈 없어. 너무 힘들어. 어눌한 말투로 한국말을 아는 상간녀는 잔뜩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돈 걱정 없어 보이는 남편 믿고 한국까지 왔는데 온 첫날부터 호텔을 전전하더니 지금껏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출장 중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표를 써야 했고 작은 회사로 옮겨 전 직장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자기 엄마 돈으로 저는 아파트에 땅까지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만도 했겠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죄 없는 전 얼마 전 새로 뽑아 유난히 광이 찬란했던 새 차를 타고 주차장을 요요히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돌리면서 아기를 슬쩍 봤는데 저를 보고 안녕하며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안녕하고 손들어 화답하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모습이 한동안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자마자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처분했어요. 궁지에 몰린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무섭기도 하고
자꾸 어머니가 생각나 아련해지는 집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도 모두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두고 있어봐야 남편이 침만 삼키고 남들 말도 막기 힘들 테니까요. 다행히 좋은 가격으로 빨리 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결혼 생활을 하던 동네도 떠나고 시댁과 깊은 인연의 끈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낸 어느 날 학교로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집도 이사가고 땅도 팔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으니 할 수 있냐? 학교에 전화하는 수밖에.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집 팔고 땅 판 돈.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나면 고소할 거야. 기어코 그 돈 다 네 거란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하면 되겠네. 협박하는 거야? 진짜 고소한다? 찝찝한 통화를 끝내고 저는 무서운 마음에 퇴근할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바라다 달라 부탁했어요. 다행히 새집 주소는 모르는지 전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학교였어요. 학교를 알고 있으니 언젠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는데요.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아이와 함께 퇴근하는 절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차를 막아서더니 다짜고짜 차에 아이를 태우더군요. 내 돈 안 준다니까 할 수 없지. 너 때문에 애 먹일 사탕값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내 돈으로 네가 대신 키워라. 너 나 대신 우리 식구 거두는 거 잘하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대기업 다니는 화이트 칼라의 새님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하고 배려 깊은 시어머니의 유전자는 대체 남편의 어디에 남아있는 걸까요? 너무 당황해서 차를 멈춰선 채로 멍하니 있는데 룸미러로 보니 뒷좌석의 아기가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 와중에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신혼초에 샀던 아기용품들이 딱 저 아기에게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너무 귀여운 저도 정상은 아닌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아기를 안고 학교 안으로 다시 가서 동료 교사의 차에 있던 카시트를 빌렸죠. 그리고 아기를 싣고 집으로 와 먹이고 씻기고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아기용품들을 드디어 개봉하면서요. 아기는 엄마 한 번 안 찾고 놀다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아기 냄새를 맡으면서 잠깐 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어느새 밤이 다 되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일 일찍 데리고 갈 테니 오빠한테 데려다 주라고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 납치 어쩌고 하면서 몰아세우면 가만 안 둔다고 전해줘요. 남편이 바람나 낳은 아기가 너무 예쁜 걸 보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늦은 나이에 아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은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아기도 어느 정도 커서 잔잔했던 제 인생을 되찾고 있어요. 여전히 신우이를 통해 전 남편의 소식도 가끔 들으면서요. 남들이 듣기엔 막장이겠지만 저에겐 그저 첫 결혼의 에피소드 정도로 남아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